의대로 가는 문을 힘차게 열어줄 열려라 의문. 저는 진행을 맡은 유정걸입니다. 질병을 돌보되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작은 의사라고 하고, 사람을 돌보되 사회를 돌보지 못하는 의사를 보통 의사라고 합니다. 질병과 사람과 사회를 통일적으로 파악해서 그 모두를 고치는 의사를 큰 의사라고 한다. 캐나다 출신의 뛰어난 흉부외과 의사 닥터 노먼 베순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의술을 단지 몸의 질병만을 돌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물론 사회의 질병이 함께 고쳐질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인술을 펼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2025년 대한민국은 의대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열려라 의문에서는 닥터 노문 베순처럼 큰 의사를 목표로 과연 어떻게 하면 의대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의대 진학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대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볼까 합니다. 그 첫 순서, 오늘은 의대 정원에 따른 입시판의 변화와 그에 맞는 전략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최고 입시 전문가 김민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영일 교육 컨설팅 부산 영남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양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저 또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나눌 주제가 크게 네 파트로 나뉘죠? 네. 어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지요? 기본적으로 의대 인원이 증설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한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학교 생활이나 본인이 갖춰야 될 성취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2028 학년도에는 입시 제도가 내신 성적 또는 수능의 체계 자체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마지막으로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고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에 전략과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굉장히 핫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의대 지원에 따른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대 지원과 관련된 의대 지원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좋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금 2009년 출생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2028에 해당되는 2028년도 의과대학의 지원 문제,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비교과 관련된 이야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대 정원의 증대에 따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 지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중간 과정이 혼란스러웠지만 앞으로도 혼란스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원은 초창기 3,058명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는 것보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서 대교협에 학생을 분배시킨 인원이 무려 1,509명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4,567명이 되는 것이죠. 이 인원이 문제는 전형 계획안이 발표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하면 어떠한 지원의 시기에 학생들을 배치시킬 것인가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문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이 그 질문인데요. 지원 계획이라든가 대학에서의 입학 계획안들은 해마다 또 달라지는 것이니까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자기 학력에 따라서 특정 시기에 그 정보를 얻으려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어느 곳에 가면 그 같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학은 학부모 학생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전형 계획안이라는 것인데 입시는 1년 6개월 예고제입니다. 네네. 따라서 5월 4월 달에 네. 현 2학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3학년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전형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죠. 문제는 2026의 전형 계획안 속에는 의대의 정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일부 대학은 반영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5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잖아요. 문제는 2025가 중요했던 이유는 수시를 대비하는데 본인의 지원의 시기를 어떤 전형 유형에 선택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일이죠. 전형 계획안이라는 것은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예. 부모나 학생이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연히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년 6개월 예고제로 발표된 전형 계획안을 모두 다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네요. 이제 의대 입시와 관련된 정보가 어디 있냐? 노웨어는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노하우는 우리 열렬의 의미에서 제공하는 걸로 하도록 그렇죠. 세부적인 예, 좋습니다. 전략들은 이 방송을 통하여 충분히 개별적인 플랜을 짤 수도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변경된 인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인원을 어떤 지원 시기, 어떤 지원 시기와 전용 유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직 이제 30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된다는 의미는 3학년의 경우에는 수시의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는 의미거든요. 전형 계획안 속에서는 기존에 3,058명에 대한 전형의 유형을 각각 분배를 시켜놨죠. 예를 들면 수시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에 몇 명, 이제 이런 형태였죠. 문제는 전국에 있는 196개 대학에 인원을 뽑을 거잖아요. 34만 명 이상을. 그런데 그동안의 전형의 계획안에 의하면 수시가 무려 80일, 그렇죠. 전국 단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시는 겨우 20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는 다른 의미죠. 지방은 생각보다도 수시에서 인원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정시에서 인원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은 정시의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정시의 인원을 증대시켜 놓은 구조이죠. 따라서 그러면 의대는 그동안에 분포도가 있었을 거잖아요. 3,058명에 대한 이 분포도에서는 사실은 수시와 정시가 지방이나 비수도권이 큰 격차가 없습니다. 이유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숫자가 문제잖아요. 의대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 그 숫자가 전국에 비하여 월등히 적으니까 수시 또는 정시의 비율을 따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차이는 나죠. 문제는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하여 인서울은 방법이 없어요. 정시에 40%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야 될 의무를 띠고 있었기 때문인데 인서울에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시는 인원수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고 2025의 전형안대로라면 수시는 인서울에 있는 많고 많은 의대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 중에 4개밖에 없어요. 교과 전형을 뽑고 있는. 그 외에는 논술 전형도 4개밖에 없고 대신 종합 전형은 생각보다도 모든 대학이 다 개설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다가오는 인원이 정원되었을 경우에도 아마 전체적인 이 비율에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29%였거든요. 비수도권이 71%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만 따지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구조가. 2,000명을 주겠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서 그렇죠. 1,509명을 분배를 시켰는데 인서울에는 인원에 대한 정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비수도권은 수시의 인원이 전체적인 인원의 분포가 높아지니까 비율은 아마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건데 그동안에 했던 거의 30% 70%의 비율로 넘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수시 인원은 생각보다 많다고 봐야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와 정시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학습자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타겟으로 하는 대학에 따라서 전형의 요소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 대비의 방법도 좀 달라.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것이 그리고 맞죠. 또 의대 증원이 되었을 때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제가 이유에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관문이 조금 넓어진 건 분명하지만 지방에 그 의대 증원이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 송대가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문제는 어차피 전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지원의 시기는 수시, 정시인데 수시의 지방은 아마도 지역 인재로 뽑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적습니다. 반대로 부산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도 그다음에 지역 인재에서도 의대를 뽑아요. 그러면 일반 전형은 외부 학생이 들어오겠죠. 외부의 지역이. 그런데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서부 경남
울산에 관련되어 있는 출신고는 받는데 네. 외부 학생 인원이 늘어나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핫해진 지역들이 좀 있지 않나요? 뭐 이제 수도권 지역의 학생 학부모들이 맞습니다. 의대를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유학을 가야 돼. 이민이 아니죠. 유학을 가야 되는데 특정 지역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들도 그와 관련이 좀 있죠.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 지금 핫해지고 있는 겁니까? 서울은 어차피 저희가 표현하는 모든 학생을 다 받는 것이죠. 예. 반대로 용어가 지역 균형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대학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빅5의 대학도 예.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예.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지역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전략을 수립해서 의대 문을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에요. 또는 소문일 뿐이고 그런데 최종 판단은 사실은 지역의 유불리나 그다음에 전형 유행의 유불리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복잡해지긴 했습니다만 의대를 꿈꿨던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선 뭐 좀 속된 말입니다만 로또 맞은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그 이 정도여도 물론 이제 여전히 의대 입학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정도로 어려운 일일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증원에 따라 의대라는 관문이 좀 넓혀진 건 분명하고 또 의대를 지원하는 그룹들이 성격상 이건 좀 쉬워진 거죠. 훨씬 좀 쉬워졌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건 우리 대표님 같은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건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쉬워졌나 뭐 추가적으로 이건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뭐 수시로 했었을 때는 이 정도가 조금 이렇게 그 합격 컷이 좀 낮아질 것이고 정시는 어느 정도일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고요. 또 그랬을 때 늘어났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하는 지원자 그룹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히 폭발적이겠죠. 예를 들면 수시라고 하는 것이 전형의 유형에 따라서 경쟁률이라는 것은 다릅니다만 문제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 대한 경쟁률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경쟁률은 늘겠죠? 네, 경쟁률이 는다는 말은 지원자가 늘어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죠. 문제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의 입장, 고3의 입장에 부모나 학생의 입장에 한 번만 서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1, 2학년 때 2,000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참 골치 아픈 일. 그렇죠.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이 다른 의미잖아요. 전혀 다르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교과는 내신 등급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지원의 자격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4등급이다. 예. 이러면 한 번쯤 고성불변이니까. 그렇죠.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생기죠. 그렇다면 해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종합 전형은 다르죠.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고 이 정원에 따른 내용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파악한 학생 입장에서는 생기부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반영하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논술은 그거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시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것도 그렇죠. 급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시까지 넘나다 보는 일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발표된 자료 보면 정시에서 재학생이 합격한 비율이 21%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학생이라고 하는 곳의 입장에서 보면 의대 정원이 정원된 것이 네. 여러 가지로 플러스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물론 새롭게 준비하는 이제 현 1학년 아니면 예비는 당연할 것이고 현재 2학년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이니까 준비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재수생은 상황이 좀 다르죠. N수생은 그네들이 재학 3학년 때 교과 전형에 대한 요소에 원서 접수를 해봤겠죠. 상위권이라. 그러니까 붙었다면 그렇죠. N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수시 전형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형의 유형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재수를 했든 반수를 하든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했든 정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성과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N수생들은 이제 그 목숨 거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사실 오죽하면 제필 삼택이라는 말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대만 해도 제수필 삼수선택이라고 그랬는데 의과대학은 그거보다 제수필 더하겠죠. 삼수선택이 아주 뭐 의대 공풍과 더불어서 N수생들 뭐 지금 그 수도권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 의대 야간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폭발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후에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지원자의 그룹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의대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이런 질문, 이제 전략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전술도 있고 전략도 있겠습니다만 전략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4학년도 우선은 과거를 알아야 오늘 진단할 수 있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 2024학년도 의대와 관련해서 입시 결과를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4월 달부터 각 대학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하여 네. 발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학도 있고 네. 문제는 수시를 통틀어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교과 전형과 연동되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 발표되었던 대학들의 입시 결과는 1.2등급부터 1.4등급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1.2, 1.4라고 하는 이 등급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대단히 불편하실 텐데 중요하죠. 그렇죠. 대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학생의 내신 성적을 대학별 계산식이라는 것을 동원하여서 셈을 합니다. 네. 그 셈이 1.4 또는 1.2라는 의미인데 그 대한민국에 있는 많고 많은 대학 중에 저희가 표현하는 정교과 예. 그 엄미체를 포함한 모든 과목을 다 쓰는 대학이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까지입니다.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정교과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1.2, 1.4 등급 안에는 전혀 다르죠? 대학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국공립, 거대 사립 이제 이런 대학들은 2015 교육 과정 속에서 사실은 문과와 이과라고 하는 이 계열 자체가 용어 자체는 생략되었거든요. 네. 대학은 반대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죠.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 국수영사가 한국사 또는 심지어는 국수영과만 자연계열이니까 이렇게 봤던 대학들이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계산을 해보았더니만 1.2, 1.4 레인지 안에 든다. 네. 그러면 아무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신의 분포가 어떤 대학에 예를 들면 대학별 계산식으로 활용했을 때 그 활용 등급이 잘 보이는지 잘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문제는 정시는 따라서 이제 1.4, 1.2에서부터 1.4 등급까지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가 온전하게 다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기말 중간 끝나고 기말 한 번 더 쳐야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 등급이 산출될 텐데 재수생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이미 그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학생들은 본인이 중간고사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다음에 기말고사에서는 얼만큼 더 노력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1.2, 1.4 레인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히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Y대는 붙었는데 J대는 떨어진다. 제가 Y대 J대로 말씀드린 건 그 이른바 조금 뭐 메이저급 의대 거기 떨어졌는데 거긴 붙었는데 하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J대는 붙었다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과목이 다르거나 대학별로 환산하는 뭐 가중치라든가 이 등등이 매우 복잡해서 이건 마치 수험생들이 국영수, 사과 공부, 한국사, 뭐 내신 혹은 뭐 수능 그리고 비교과, 면접까지 준비해야 되는 공부만큼이나 복잡해서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똑같은 등급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등급은 내가 1, 2, 3학년 5학기에 내신 성적이 1.4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교과 1.4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수 영사가 플러스 한국사를 1.4라고 표현하는 것인지는 전혀 다르죠.
본인은 1.4라고 믿고 네. 각 대학마다 수시 원서를 냈을 거잖아요. 교과 전형. 네. 그런데 어느 대학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신을 아주 잘 네. 봐줘요. 네. 어떤 대학은 그렇습니다. 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일임의 문제는 다르죠. 그거는 어떠한 경우의 수, 어떠한 대학의 대학별 계산식에서도 올일은 다 만점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높은 대학에 내어서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대학은 붙겠죠. 근데 반대의 급부가 생기는 거예요. 위에 대학은 붙었는데 아래에 있는 대학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히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대학별 계산식이라고 하는 이 셈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했기 때문에 그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저희 방송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 같은데 학생과 부모님들은 그러면서 뭐 특정 대학을 비난하거나 혹은 억울하다거나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전에 이미 우리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공지해 주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입시 처리되면 이에 따라 이제 치밀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정시 같으면 수능의 점수를 대학별로 적용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곳에서는 표준 점수 600점 만점에 434점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자연계열에서 제일 높은 대학의 높은 학과의 배치 점수로 형성시켜 놓은 거예요. 사설 교육평가 기관에서 제일 낮다고 생각하는 대학의 의예과를 410점에 둔 거예요. 이제 이 410점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410점이 무엇을 의미할까? 어느 범위 속에 포함될까? 이렇게 하면 이게 97.6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산술적으로 100분위 기준을 따지면 96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97이라는 말은 거의 1등급의 그러니까 국수 영사가 탐구를 거의 1등급의 제일 마지막에 있던 중간에 있던 상관없이 그 정도의 수위에 있어야만 정시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600점이 만점이고 한 434점 정도를 받으면 이대를 간다 그러니까 600점 만점인데 434점이 그렇죠. 이게 낮은 점수가 괴리가 사실 크죠. 아니고 실제로는 전국 뭐 1% 이내에 전후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410점, 600점 만점에 410점 그걸 못 받는단 말이야? 아 지금 뭐 초6부터 시작해서 한 7, 8년 하는데 그 정도의 점수를 받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셔야 된다는 거죠. 표준 점수의 의미, 표준 편차의 의미를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좀 이해하기 쉽게 하신 말씀드린다면 이제 말미에 말씀하셨던 100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 97.5 정도라는 건 그래 전국 2.5% 이내에는 들어야만 의대 정시에 갈 수 전국에 있었다. 뭐 비행기를 타고 하는 대학이든 뭐 기차를 타고 또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대학이든 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들어갔다. 예, 이렇게 들어갈 표현하는 수도 것이 있다. 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1, 2학년은 좀 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수능의 체계, 그다음에 내신 성적의 방법은 사실은 2028을 제외한 현재 고1, 2는 동일한 방법이죠. 이제 문제는 이미 제가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이 전형 계획안은 3월달에 이미 발표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 전형 계획안은 모집 요강하고는 좀 사항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형 유형별 인원수를 어떻게 배치시키겠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의 활용도는 어떻게 하겠다, 수능의 재장력 기준은 무엇이다라고 이미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집 요강은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내신 성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집 요강은 2학년 때는 모릅니다. 3학년 4월 달에 그해 9월 달에 치르게 되는 수시의 모집 요강은 그때 발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의 백년 대계라고 전형 계획이 하는데 다르고 모집 요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또 수능의 체계가 바뀌면 3년 6개월, 3년 10개월 또 예고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미 본인이 특정한 대학을 공략하려고 한다면 그 대학이 본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전형 계획안을 통하여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 제일 문제죠. 이 친구들은 본인이 2학년이 되어야 자기가 들어갈 전형 계획안을 보는 모집 거예요. 요강 없고 그럼 대학이 생각보다 혁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학의 입학처나 홍보처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대학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 성과를 얻었으면 굳이 전형 계획안을 바꾸면서까지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면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은 올해 발표된 2025의 전형 계획안을 보시든 또는 그 앞년도에 2026가 3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본인의 1학년은 2학년이 되어야 알거든요. 대학이 만일에 그 전형 계획안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 현 고등학교 1학년에게 좀 유리한 일은 2027까지는 대학이 이 상태를 지속하다가 2028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6과 2027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겠죠. 대학 입장에서도 2028은 급격하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7은 아마도 2026의 복사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은 본인이 어느 대학의 특정한 학과를 꼭 의대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대학이 본인에게 요구하는 이 사항은 2026의 전형 계획안을 통하여 이 고등학교 1학년은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의 전형의 형태에 따라서 얼만큼 인원이 배정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죠. 2028에는 사회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